한 잔 어떠세요? 인생 책방. 마음은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 작가 나스메 소세키가 1914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인간 내면의 고독, 죄책감, 근대화 속의 인간관계 단절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일본 근대문학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진심을 끝까지 말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을 겪는가? 근대화 속에서 개인은 왜 외로워졌는가? K의 자살과 선생님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북테일러 남현숙 작가가 전하는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북테일러 남현숙의 인생 책방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일본 문학이에요. 나스메 소세키가 지은 소설 마음입니다. 네, 나스메 소세키는 1867년 그 도쿄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는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일본 문부성의 그 후원으로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거기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는 극심한 불안과 고독,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고독하게 만드는 그 운명의 정체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일본이 그 메이지 시대잖아요. 한창 그 서구의 문물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흡수하던 시대였는데, 그런 일본이 그 서양을 마구마구 그 흉내내는데 급급한 그런 실상을 보고, 나스메 소세키는 그 근대 문명이 어떤 인간에게 끼치는 어떤 나쁜 그런 점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어떤 사상이 그의 문학의 근간을 이루었어요. 그는 이제 유학에서 돌아와서 뭐 대학 강단에도 서고, 또 글을 썼는데요. 그의 첫 작품인 소설집이 바로 그 고양이의 시각으로 인간의 그 군상과 사회상을 풍자한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죠. 그래서 그는 그 대학 그 교수직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그 아사히 신문의 전속 작가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에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마음입니다. 네. 저도 상당히 재미있기도 하고 상당히 울림이 큰 그런 작품이었어요. 총 그 형식으로 보면 3부로 되어 있어요. 네, 1부는 선생님과 나, 2부는 부모님과 나, 3부는 선생님의 유서, 이렇게 3부로 나누었는데, 1부로 보면은 나라는 화자가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요. 나의 이야기와 내가 보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나는 이제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는 젊은이에요. 근데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근처 해수욕장에 갔다가 이제 중년의 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와 친하게 되는데 나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끝나고 도쿄에 와서 나는 이제 선생님 댁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날 갔더니 선생님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 근처에 공동묘지에 갔대요. 그래서 뭐 할 일도 없고 해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공동묘지에 가서 선생님을 만납니다. 알고 봤더니 선생님의 친구가 그 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달 꼭 한 번씩 그 친구의 묘에 가서 헌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이유가 궁금하죠. 근데 선생님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그리고 나는 이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선생님을 방문하면서 선생님과 또 그 사모님과 친해지게 돼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선생님은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아주 수재예요. 수재인데 평생 동안 직업을 한 번도 갖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거기에 나는 굉장히 의외였죠. 저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쪼들리게 살지도 않고 평생 그냥 아무 일 안 하고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풍족하게 살 만한 그런 경제의 규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모님하고 굉장히 금슬이 좋아요. 좋은데 사모님은 이 나에게 어떻게 하소연을 하냐면, 결혼하고 나서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있다. 나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른다. 알려달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슬프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또 선생님은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고 굉장히 잘해줘요. 그 점점 내가 보기에 선생님은 좀 이렇게 의문의 그런 남자로 비춰지죠. 나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 강의를 봤죠. 교수님들의 그 강의보다도 선생님이 말하는 어떤 학문이나 사상에 더 매료가 돼요. 그것이 훨씬 더 저한테 나에게 유익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선생님은 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선생님의 그런 학문과 사상을 얘기하지 않느냐. 너무 아깝다.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은 딱 한마디를 하죠. 나는 세상에 나가서 말을 할 자격이 없는 남자네. 하고 말을 하는 거죠. 도대체 선생님은 왜 어떤 과거가 있길래 저렇게 세상과 거의 단절하다시피 교제도 거의 안 하고 말도 적고 이렇게 고립 속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요. 이제 이 나는 그 시골에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좀 지병으로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은데 이제 갑자기 좀 많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이제 병환도 좀 간호하면서 이제 자기의 친부와 선생님을 좀 비교를 하게 돼요. 자기 아버지는 시골을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또 선생님은 또 그와 반대죠.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좀 아버지와 대화가 통하지 않은 답답한 사람이고 선생님과는 대화가 통해서 오히려 선생님이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나는 이제 시골 생활은 답답하지만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아버지를 간호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뭐 쓰러졌다가 다시 또 뭐 괜찮아졌다, 다시 또 쓰러졌다가 괜찮아졌다를 반복을 해요. 그러던 와중에 그 메이지 천황이 이제 세상을 떴다는 소식이 와요. 그리고 이어서 그 노기 장군이라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노기 장군이 그때 일본을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승리는 했지만 그때 많은 그 일본 군사들을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더니 일본 천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살아 있었대요. 그러자 천황이 죽자 그의 장례식 날 노기 장군도 할복해서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도 어떤 삶의 끈을 좀 넣는 그런 이제 기색이 보여요. 이제 그렇게 와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외독해졌어요. 그래서 형도 부르고 친척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 임종을 언제 지켜봐야 되나 하고 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편지가 옵니다.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아버지가 외독하니까 이제 마음도 그 편지를 못 읽고 있는데 잠깐 이제 틈을 내서 봤더니 그게 바로 선생님 유서였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유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선생님을 향해서 이제 열차에 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그 편지, 그 유서를 읽어보는 거로 이제 제 3부가 시작이 돼요. 그 선생님의 유서를 읽으면서 선생님의 비밀이 밝혀지죠. 과연 뭘까 궁금하죠. 선생님은 이제 이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 너에게만은 나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그 지방에 굉장히 그 재력가의 외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모님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세상을 뜹니다. 근데 졸지에 고아가 됐는데 이 숙부가 그 재산도 관리해주고 후견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별 어려움 없이 이제 도쿄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합니다. 이제 방학 때마다 와서 행복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숙부가 자신의 딸과 결혼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딸하면 어떤 사이죠? 사촌지간이죠. 숙부의 딸이니까. 그렇죠. 예. 사촌지간과 딸을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게 많은 관습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사촌을 이렇게 싫어하진 않지만 이성으로서 어떤 호감도 느끼지 않았고 또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이렇게 속박받는 것도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숙부가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다 다시 왔더니 이 숙부가 그 선생님이 재산의 대부분을 다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도 중재에 나선다고 했는데 결국 남는 건 자기에게 남는 거는 정말 아주 조그만 재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숙부와 친척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평소에는 선량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돈 앞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악인으로 변한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지 악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에게 남겨진 재산을 챙기고 그 숙부와 친척들과 의절합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아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조금 더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 도쿄 근교의 조용한 집에 이제 하숙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하숙생은 그 아주머니와 그의 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딸이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였죠. 그 선생님은 자연적으로 이 딸에게 호감을 갖고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도 이 선생님에게 은근히 그 사위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치죠. 근데 당시 선생님은 혹시 이 사람들이 나의 자산을 보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의심이 들어서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무시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이 따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심지어는 너무나 편안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살죠. 그렇게 쭉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선생님의 친구 K라는 친구를 이 하숙집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 K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선생님의 중학교 때 친구예요. 그러니까 고향 친구죠. 그는 승려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쪽 파의 그 불교 승려는 결혼을 해도 되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이 K가 이제 어느 의사 집안의 양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양부의 그 학비를 보내주는 돈으로 도쿄에서 이제 학생이 된 거죠. 그래서 K와 이 선생님이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데 그 양부는 자기 뒤를 위해서 이 K가 의사가 되기를 바래요. 근데 이 K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K 관심사는 오로지 어떤 뭐 철학, 종교, 어떤 사상 그런 거에 섭렵해서 어떤 정신적인 수양을 위한 그런 거에 있지 어떤 이런 물질적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몇 년을 자기 양부를 속이고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제 K가 어느 날 이제 양부에게 고백을 하죠. 나는 실은 의사들 마음이 없어서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 했더니 양부가 세상에나 매정하게 그러면은 너는 파양을 하겠다 하고 그동안 너 학비로 대준 돈 다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내놓겠어요? 친부가 돈을 물어내고 이제 양부는 파양을 해요. 근데 친부는 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돈을 물어주고 너도 이제는 내 아들 아니다 하면서 또 의절을 해요. 그러니까 K는 졸지에 막 사람들도 다 잃고 돈도 갑자기 끊기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K를 이제 자기 하숙집에 데리고 와서 그 하숙비를 자기가 대주는 거예요. 근데 K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묵묵하고 말도 없고 굉장히 과묵하고 또 정직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좀 잘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이렇게 왔는데 그 K와 선생님의 따님이 방 안에서 둘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오니까 선생님 따님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경험을 몇 번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K가 따님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따님은 나보다 그 K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때부터 이제 K를 의심하고 또 경계하고 막 또 질투하는 마음도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선생님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실은 따님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갈등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K라는 사람은 아예 결혼할 생각조차 않았고 자기는 정말 어떤 그 도를 위해서는 어떤 금욕적인 생활도 감내할 수 있고 어떤 정신적인 발달, 수양을 위해서 자기는 인생의 목표를 걸고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인간으로 돌아오니까 자기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사에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선생님한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때는 이때다 하고 친구 K에게 일격을 가하죠. 뭐라고 하냐면 너 항상 그러지 않았니? 정신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말했는데 너 지금 바보 아니냐 했더니 K가 맞다 하면서 굉장히 침울해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히 좀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워낙 K가 말이 없고 표현을 안 하고 이 선생님 혼자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내가 K에게 내가 따님을 좋아한다고 먼저 얘기를 할까 하다 그것도 이제 말할 기회를 놓쳐요. 그러던 어느 날 K가 이제 선생님에게 그런 뜻을 비춰요. 내가 드디어 이제 각오를 했다.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걸 비치니까 선생님이 이제 덜컥 긴장하는 거죠. 이거 혹시 따님이나 아주머니한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러면 나는 혹시 따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고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낸 것이 K가 아주머니나 따님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선수를 쳐야겠다. 그것도 K 몰래 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다는 꾀병을 두고 이제 선생님이 아주머니와 둘이 있는 기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따님을 주십시오.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평소에 이제 이 선생님을 좋게 봤던 아주머니가 이제 결혼을 승낙을 합니다. K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선생님은 K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기회를 자꾸 이제 놓치게 돼요. 놓치게 되는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그래요. 선생님한테. 너 K한테 네가 한 얘기 말했어? 했더니 선생님은 아니요. 아직 얘기 안 했다니까 그 아주머니가 왜 얘기를 안 했어? 내가 K에게 그 말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때 장면을 제가 좀 책을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주머니가 한 말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K는 그 치유의 타격을 가장 차분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네. K는 따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습니까? 라고 단지 한마디 했을 뿐이라고 했네. 그러나 아주머니가 학생도 기뻐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그는 아주머니 얼굴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며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더군. 그리고 장지문을 열기 전에 다시 아주머니를 돌아보며 결혼은 언제 하나요? 라고 묻고는 뭔가 축하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군요. 라고 했다더군. 아주머니 앞에 앉아있던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막힌 듯 고통스러웠지. K는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 선생님이 아주머니한테 고백했다는 거를 K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K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묵묵하게 했었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선생님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내가 직접 K에게 이제 말을 해야겠다. 딸이랑 결혼을 하기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바로 K가 자살을 했습니다. 경동맥을 끊고 자살을 했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제 간신히 그 수습을 하고 그 K가 남긴 그 유서를 이 선생님에게 남겼는데 유서도 이왕 읽은 김에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네. 유서 내용, 그러니까 편지 내용은 간단했네. 그리고 추상적이었지. 자신은 의지가 약하고 실행 능력이 모자라 도저히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자살한다는 것이었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신세를 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이 극히 간단하게 덧붙어 있었지. 신세를 지킴에 사후 처리도 부탁한다고 했네. 아주머니에게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부디 용서해달라는 말도 있었지. 고향에는 나더러 소식을 전해달라는 부탁도 있었네. 필요한 것에 대해 모두 한마디씩 쓰여 있었지만 따님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 나는 끝까지 읽고 나서 K가 일부러 회피했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네. 그러나 내가 가장 뼈아프게 느낀 것은 먹물이 남아 덧붙인 것처럼 보이는 더 일찍 죽었어야 했는데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살아있었나 하는 의미의 문장이었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 안에 집어넣었네. 네, 선생님은 예정대로 따님과 결혼을 합니다. 혹시 결혼을 하면은 어떤 새로운 삶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볼 때마다 K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바로 K와 선생님을 이어주는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내를 이렇게 좀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근데 아내는 자신을 멀리한다는 걸 눈치채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어떻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친구를 죽게 만들었다는 그 죄책감, 내가 친구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독서에 막 집중을 하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술이에요.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에 이제 막 이렇게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와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는 거 알고 이제 술도 끊어요. 그리고 어떤 독서도 깊게 못하고 술도 못하고 어떤 일에도 이렇게 집중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막 잡아당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세상에 대고 말할 자격도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마치 친구의 망령 같은 거에 들리는 거죠. 그렇게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죄책감과 고독과 고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이걸 마지막으로 유서에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만 알려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아내에게 어떤 짐이 되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네, 아내에게만 비밀로 해달라는 유서와 함께 이 소설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네. 바로 이 선생님이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죽음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에게는 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에게 그게 짐이 될지언정.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래요. 자기는 용기가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어쩌면 이것이 스스로를 짊어져야 할 어떤 자기의 어떤 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친구가 그 자살을 하면서 죽고 나서 언뜻 어쩌면 나도 친구와 같은 길을 걸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해서 자기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지 못한 거는 어쩜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아내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백조차 안 하고 그리고 과거를 잊고 또 핑계를 대고 세상과 화합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참 어떤 결벽주의, 정신적인 결벽주의자지만 저는 굉장히 고결한 인간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의 문명이랑 또 지금의 문명이랑 또 똑같잖아요.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을 고립시킨다는 게 낮은 차원의 얘기지만 돈이 사실 현대 문명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신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돈에 귀속되고 하면서 인간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진실한 교류가 없고 하다 보니까 물질, 돈에 중시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인간이 고독해지고 또 인간의 가치도 그만큼 스스로 떨어뜨리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주범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스메 소세키는 바로 그때 19세기죠. 19세기랑 20세기 초에 그거를 이제 굉장히 절감을 한 거죠. 옛날에 이렇게 접어뒀던 과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선량하지만 이제 경쟁자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좀 비겁했고 치졸했고 좀 냉정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정말로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 책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모두가 지금 얼마나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이 소설의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이지 않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메시지, 그것이 이 키워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스메 소세키의 그 마음을 한번 같이 훑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또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